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자, 여의도의 현인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을 모시고 한번 이 정중동의 주식시장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가 국내에만 500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주인 셈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국민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야, 500만 명 넘었어요. 네. 우리나라 5,200만 명 되니까 거죠. 네네. 10명 중 1명 꼴이네요, 진짜. 네. 저는 일단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네.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5%잖아요.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회사에 대한 지분이 외국인들이 55%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작년에도 그 주가가 쌀 때 우리나라 이런 우량 기업들 주식을 개인들이 많이 사야 우리 기업의 성장을 우리 개인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잘 사셨다 생각하고요. 지금도 이 83,000원대에서 삼성전자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사는 게 나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지금도요? 네, 지금도 네네. 그렇습니다.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에 우리나라에 그는 참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외국인 주주가 좀 많다 보니까 긍정적인 점도 있어요. 외국인 주주는 무조건 주주 가치를 네.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한 견제와 이런 간섭을 합니다. 네. 배당을 올리게끔 만들고 자사주를 매입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세고 가장 캐시가 많은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의 배당까지 작년에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 막 사시라고 47,000원에 네네. 아니 그 배당 수익률이 3.3% 이렇게 나오는데 은행에 1%짜리 그거보다 낫죠. 왜 네네. 넣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그냥 사서 가만히 들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주식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이제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맨날 메모리하고 핸드폰 가지고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냐라고 네. 보면 철저하게 박스 매매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또 1등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비전에 대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찾아와서 나랑 파트너 한번 해볼래 하면 저는 파트너 하겠다고 하겠어요. 아하, 같이 네. 합시다 하겠어요, 저는. 네. 그런 측면이면 내가 사업을 그래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하자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랑 같이 사업하자 해줘서 시스템 반도체 하자 해줘서 그러면 이 장기적인 비전도 있다는 거죠. 네. 확장성이. 네. 근데 왜 지금 좀 답답하시죠? 작년에도 10월 말부터 반도체 랠리가 있기 전에 네.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고 해서 온갖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네. 무슨 열차에 맞습니다. 사람들 잔뜩 피난 열차에 사람들 잔뜩 올라타고 삼성전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타기 있으니까 네. 못 간다는 것처럼 결국 작년에도 6만 전자니 5만 전자니 하다가 한 방에 뚫어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주가가 어떨 때는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가 그렇죠.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국면에서 작년 10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71% 올랐어요. 그 무거운 그 시가총액 500조가 넘는 기업이 70%가 올랐어요. 네네. 70%가 올랐으니까 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쉬는데 같이 쉬세요 그냥. 같이 쉬면 되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항공모함이잖아요. 네. 항공모함을 타고 가면서 네. 보트를 탄 것처럼 왜 빨리 안 가지?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조급함을 버리시고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크루즈 타고 간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또 일부 삼성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냥 몰빵해서
삼성에 많이 뭐 넣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적절한 삼성전자 1등주의 투자 비중은 좀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 네. 그 영어 속담에 보면 hindsight is 2020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답을 보고 보면 다 맞춘다는 거죠. 답을 보고 보면 다 맞춘다. 지금 지난 30년 동안은 보면 네이버를 샀든지 삼성전자를 샀든지 매달 그죠? 얼마든지 이렇게 장기 투자했으면 맞았던 거죠. 예.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 30년 내내 샀으면 맞았었겠죠. 네. 맞았겠지만 최근에는 다우에서도 편출되고 이제는 그 100년 동안의 에디슨 시절부터의 그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주가가 최근에 20년 동안 그냥 힘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과거 30년 동안에 아주 그 위대했던 기업이 앞으로 30년도 위대할 거라고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서 나 삼성전자 그냥 삼성전자 하나에 몰빵할 거야. 네. 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은행 예금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서 네. 은행 예금하느니 삼성전자 뭐 사시는 거는 맞다. 왜냐하면 배당을 뭐 은행 예금보다는 더 주니까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주식을 오로지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는 그것도 조금은 좀 마음이 나중에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전자만 못 간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매매가 좀 투자가 꼬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05년, 6년, 7년도까지는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그런 성장 때문에 인프라 사이클로 해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네. 조선주가 17배 오르고 그 밑에 이제 납품하는 태웅이 100배씩 오르고 할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2006년, 7년도에 그 좋은 장에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냐면 그때 환율이 1,200원 하던 환율이 900원까지 빠지죠. 네.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빠지고 원엔 환율이 770원까지 빠지거든요. 그 환율 때문에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 강세장에 2년 동안 못 올라가면 네. 결국은 나중에 결국 포지션을 바꿔버리게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려면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10종목 정도를 분산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측 어려운 현재 시장 실적으로 승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시장 변동성 국면이라고 진단을 하셨고요. 작년과는 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정말로 시장 전망이 어려운 타이밍이 맞는 건가요? 지금은 어려운 타이밍이죠. 저 같은 사람도 어려워하는데 추 기자님이 전망되세요? 시장? 아니요. 저는 이제 전무님 말씀을 듣고 네. 종합적으로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네. 전망은 정말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 그거는 못 맞추는 겁니다. 예. 그 전망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또 왜 어렵냐면요. 99년 닷컴 버블 때 1400 갔던 나스닥 지수가 이제 5100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6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1400에서 5100 가는데 3배 이상. 네. 엄청나게 그때 그런 마지막 오버슈팅은 그런 게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지금은 과연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그런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올까? 예,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뭐 시장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적정 밸류라 하지만 네. 뭐 지난번에 패닉 셀링이 나왔던 것처럼 위로도 얼마든지 오버슈팅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닷컴 버블 때는 닷컴으로 오버슈팅이 나왔던 게 아니고요. 마지막 오버슈팅은 Y2K라는 그런 이벤트로 마지막 공포감에 엄청난 IT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네. 나왔던 버블이었거든요. 네. 그런 공포스러운 뭔가가 패닉 바잉을 하게끔 만드는 뭐 어떤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서 뭐 그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전망보다도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네. 저희 직원들하고 오늘 아침에 내일 발표될 하이닉스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회의를 했어요. 네. 뭐 아까 삼성전자랑 좀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 실적이 얼마 나올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나왔잖아요. 네. 내일 뭐 잠정 실적이 이제 온 실적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2분기, 3분기 올해 전체 실적 얼마 정도가 나오는 걸 내가 알고 투자를 하는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20조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18년도에. 네. 네네. 20조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그때 2018년 3Q가 이제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슈퍼 울트라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했었으니까. 네. 근데 2019년도에 20조 하던 영업이익이 2조 7천억대로 떨어져요. 10분의 1 네, 거네요. 2조 7천억대로 2019년도에 박살이 나고 작년에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더 박살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6조 나왔었어요. 6조요. 네네. 네. 6조 나오고 올해가 지금 11조 정도가 컨센서스거든요. 네. 11조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저희 펀드 매니저들은 13조 정도는 나온다라고 13조. 보고 있어요. 네네. 예, 지금 고정거래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스팟 가격이 안 밀리고 네. 2Q, 3Q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금은 실적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대치보다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테슬라가 컨센서스 대비 잘 나왔어요. 예, 컨센서스 대비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네. 뭐 73센트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어제 90센트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 나왔으면 오 서프라이즈인데 네. 1.2% 올랐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바로 2% 빠져버려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는 시장이 테슬라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대치 정도였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컨센을 웃도는 90센트 정도는 투자자들이 그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잘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장세의 실적주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네이버만 들어가 봐도 예상 컨센서스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예상 컨센서스랑 그 다음에 그 토론방이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나 이번에 얼마 정도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정도의 시장의 기대치. 네. 그 기대치보다 내가 따로 공부해가지고 아니야 이번에 이것보다 더 나와. 네. 그런 식의 예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를 만약에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매매하신다고 하면 그 기대치 삼성전자도 뭐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58조 8천 630 얼마인가 뭐 그렇게 영업이익이 나왔었어요. 네. 작년에 이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셨던 분들 네. 아니 이런 코로나 위기에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도에도 36조 나왔는데 삼성전자 이익이 20조대로 확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작년에 뭐 1100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네. 실제로 작년에 삼성전자의 이익은 확 늘었죠. 네. 올해가 한 47조 47조요. 정도 예상하는데 저는 애널리스트들의 이 전망치가 그렇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그죠? 네. 계속 서프라이즈를 내는지 안 내는지 네.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예상치는 다 웃돌 것 같아요. 올해 전체. 웃돈다. 네, 네. 올해 전체로 보면 웃돌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뭐 빠지면 얼마든지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이 이제 실적 그 기대치 이상으로 잘 나와줘야지 사실은 그런 실적장에서는 투자의 가치, 투자의 이제 모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질문 들어온 거 하나 받아볼게요. 여기 신홍님의 질문하셨습니다. 전무님, 올해는 실적 장세가 될 것이란 말씀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분기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중인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선반영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포지션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수익률 올리기 위한 고민이 많은데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네. 말씀이 나왔네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빠진다. 예. 그러면 그 실적이 아까 제가 뭐 코로나 진단 키트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주가는 옛날에 이제 방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피크아웃 치기 전에 주가는 미리 빠져요. 예, 하이닉스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항상 실적보다 주가가 늘 먼저 움직이고 2018년도에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주가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이닉스 실적이 그렇게 85% 그렇게 크게 하락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주가는 먼저 알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가지고 계신 종목이 실적을 좋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올해 전망치랑 내년 상반기까지 그 전망치가 이미 지금은 실적이 피크아웃 쳤다라고 하면 그 주식은 뭐 당연히 그냥 팔고 나오셔야 되는 게 맞고 네. 아니야 1Q 그 다음에 2Q, 3Q 계속 좋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럼 버티셔야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보면 네. 이번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거든요. 네. 예. 이게 엄청 좋게 나올 부분을 미리 선반영했다가 최근에 또 주가가 약간 시장이 약간 슬로우해지니까 또 확 빠졌다가 그죠. 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뭐 HMM도 마찬가지죠. 네. HM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도 너무 배가 모자라다 보니까 네. 운임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디램 가격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다 왔겠지 했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네.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빠졌다. 네. 그런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주가가 움직이면 보통은 선수들은 미리 샀다가 실적 발표하는 날 때리잖아요. 네네. 셀드 뉴스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내가 못 팔았다면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죠. 조금 기다리고 네. 여유를 가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지. 또 뭐 바로바로 또 대응을 하고 이러다가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편의 주제는요. 지금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시대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작년 코로나19가 휩쓸었던 시장은 사실 성장산업, 성장주의 시대였는데요. 그 덕분에 많은 성장주 종목들이 매우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대기업 주도의 장이기도 했는데 올해는 그 기조가 바뀐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메모를 해두시면 평생 두고 이제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아마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서 야, 다음에도 내가 이런 코로나 위기가 오면 나는 정말 그때 주식 사서 큰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다 먹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도 이런 위기는 계속 옵니다. 계속 반복될 거고요. 반복될 때 어떤 순서대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위기가 작년처럼 아주 세게 오면 세게 올수록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네. 영향을 많이 주면 줄수록 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망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거 국채하고 투기 회사채랑 스프레드가 확 올라가겠죠. 네. 예. 그리고 우량 회사채랑 또 투기 회사채의 금리가 왜냐하면 부실한 기업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5% 준다고 해서 그 회사채 안 사겠죠. 10% 줄게 10%도 안 사요. 옛날에 그리스 위기 때 그리스 국채가 24%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디폴트 선언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가 오면 제가 작년에도 계속 우량 기업만 사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평생 우량 기업만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작년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안 망할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고 업계 1, 2등 하면서 네. 탄탄하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사야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대형주 중심의 장이었던 겁니다. 올 네. 1월 달 초까지. 올해 1월 예. 초까지요. 네네. 근데 1월 달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뭐 저희 회사 고객 자금 받는 것도 일단 중지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는 2월부터 한 5월까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대형주 랠리가 그렇게 세게 왔는데 그 대형주들은 뭐 삼성전자도 있었고 하이닉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화학, 포스코, 뭐 철강 다 있었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된다라는 확신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면 망할 줄 알았던 기업들이 안 망하니까 네. 그러면 과도하게 빠지고 대형주만 가면서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이 당연히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논리로 이제는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수급인데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논리로 네. 그동안에 1월 달까지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사셨잖아요. 네. 많이. 그렇기 때문에 또 연기금에서는 계속 그 목표 16.8% 맞춘다고 해가지고 계속 또 매도 때렸잖아요. 네. 그 연기금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다 시총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들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급으로 딱딱 따져보니까 대형주가 당분간은 음. 대형주는 철저하게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든지 네. 그게 아니면 오히려 약간 우리가 빈집 턴다는 표현도 있지만 중소형주가 수급이 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오를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었고 실질적으로는 보면요. 네. 중소형주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소형주 차트거든요. 네. 코스피에서 소형주 차트인데 네. 소형주 차트는 벌써 지난 고점이었던 훌러덩 벗겼죠. 지금 네네. 소형주 차트가 지금 보시면 지수가 2696이었고요. 네. 직전 고점이 2400이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그 소형주 차트는 이미 고점을 고점을 훌러덩 벗겼고 넘어갔고. 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가 이제 뭐 3200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가 났지만 네. 1월 11일 날 기록했던 3266은 아직 네. 못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 코스피가 못 갔는데 소형주 차트는 벌써 그렇게 훌러덩 전고점 대비 한 10% 이상 올라 있다는 말은 네. 중소형주가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은 5월 달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형주의 좀 강세가 좀 더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날카로운 건가요? 이게 있네요. 헤이무님입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나누는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제가 갖고 있는 코스피 시총이 40위인데도 얼마 오르지도 않았고 이게 중소형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총 40위 대한항공이 지금 9조 2천억 정도 하거든요. 네. 9조 2천억이고 시총이 한 200위 정도 되면 네. 코스피 200 시총 200위 정도 되면 시총이 한 4,500억 정도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초대형주가 움직였잖아요. 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시장이 움직일 때 국채가 먼저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우량 회사채 움직이고 나중에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는 움직이는데 그 네. 밑에 정크 주식, 정크 본드는 안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지금 초대형주 이거 시총 상위 한 15등 안에 있던 주식들이 작년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중소형주라는 얘기는 네. 시총 5천억부터 시총 한 3조? 5천억부터 3조. 네. 그 정도에서 계속 굉장히 강한 이런 주가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얘네들마저도 이제 다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블루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총 중형주를 옐로칩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네. 블루칩, 옐로칩 다 가고 나면 이제 장이 꺾이기 전에 마지막 잡주 장세가 온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마지막 잡주까지 화려하게 불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장이 꺾어지는 게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라카미 구니오가 얘기했던 주식시장 흐름 일렁병을 보면 네. 마지막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나오는 현상이긴 한데 네. 뭐 그런 잡주단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네. 근데 그 잡주단까지 저는 다 올라간다고 봐요. 그런가요? 네, 네네.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주식까지는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총 그래도 뭐 한 5천억 좀 더 한 3천억 정도부터 시총 3조 사이
그쪽을 좀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시총 기준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5천억에서 한 3조 정도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또 질문이 많이 나오고 제가 여쭤보려 했던 거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있잖아요. 요새 네.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화랑인데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러면 중소형주 이런 것도 봐야 돼도 상관이 없는지 이런 거 한번 대답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업종별로는 뭐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든 코스피에 있는 기업이든 아무 상관없죠. 예, 오히려 코스피에서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네. 사실 코스닥이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죠?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인데 코스피에 있고 코스닥에 있고 그런 구분 없이 저는 매매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보다도 진짜 기업의 실적,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집중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마음이 가서 하나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박전무님, 저는 올해 1월 초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워낙 고점에 사서 지금까지도 많이 마이너스입니다. 희망회로 돌리며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인데요. 장투하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조언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좀 이런 분들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지요?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이든 이 경기 순환을 타는 기업들은 네. 2년 정도 사이클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이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아하,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 작년과 같은 그러나 코로나의 수혜 기업이었던 기업들, 뭐 진단 키트라든지 그죠? 그쵸, 네. 그런 기업들을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이러스의 역사는 보면 거의 6년마다 제가 반복된다 했잖아요. 6년이요. 예, 2003년도에 사스,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러네요. 네. 2015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코로나19. 네. 예, 그래서 진단 키트에 물리시면 네. 6년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6년 동안에 돈이 그죠 묶이는 효율적으로 거죠. 다른 거에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마존 같은 거를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2099년도에 닷컴 버블 때 아마존 주가가 뭐 1불대에서 한 100불 갔다가 그 100불이 다시 1.6달러까지 빠지거든요. 그 1.6달러가 다시 1600배 올라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기업이라고 내가 확신을 하면 네. 뭐 1월 달에 물려가지고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3개월 지났죠. 예. 그래서 어떤 주식을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셨다라고 방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 기업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혁신 기업을 사셨으면 그냥 빠지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음. 빠지면 월급 아마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네. 월급을 받으시는 걸로 그 물린 주식 더 사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되물어 봐야 돼요. 내가 장기 투자로 해서 샀다고 했는데 왜 3개월 된 시점에서 지금 네.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 건지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닌 건지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혁신 기업을 샀느냐 아니면 시클리컬 기업을 샀느냐 아니면 단기 이벤트가 뭐가 나온다 해서 샀다가 물렸느냐 예, 단기 이벤트 뭐가 나온다고 해서 나왔는데도 주가 빠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장기적인 혁신 기업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 월급 받으신 걸로 더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 기업에서도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혁신 기업을 매매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네. 방금 99년, 2000년도에 아마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때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죠? 네. 그러면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그 인물이 제프 베이조스였냐?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99년 닷컴 버블 때 가장 사람들이 열광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네. 야후를 만든 제리 양이라는 그렇죠. 제리 네. 양이었죠. 네. 제리 양이 지금의 거의 앨런 머스크였어요. 야후가 거의 뭐 저도 그때 야후 쓰고 지금도 제 그 이메일이 야후닷컴이잖아요. 네네. 네, 그 정도로 20년 전에는 야후가 독보적이었어요. 그 야후를 이겨보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넷스케이프도 인수하고 뭐 등등 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야후 주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저도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99년, 2000년도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닷컴 기업의 1등은 뭐였을까요? 다음이었어요. 다음. 그렇죠. 다음이 포털 1등이었고 네이버가 2002년도에 상장하거든요. 그 혁신 기업이라 생각해서 다음을 계속 들고 그나마 계속 계셨으면 카카오가 인수해 주는 바람에 그렇죠. 네. 네. 살아났는데 만약에 카카오랑 합병 안 해서 뭐 어쩔 뻔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 기업도 저는 아무리 혁신 기업이라도 저는 10년 동안 저는 들고 가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마다 경쟁 구도를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2002년도 네이버가 상장이 되고 NHN으로 상장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 한 게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탈이 이제 약간 기울어질 때 지식인이라는 또 새로운 킬러 아이템을 네. 만들어낸 거죠. 지금은 웹툰이라는 게 있고 그죠? 네. 막 계속 진화를 했어요 보면. 아마존은 지금은 또 뭐죠? 클라우드 하잖아요. 네. 예, 전 세계 클라우드 1등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나는 혁신 기업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10년 들고 가는 것도 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식은 2년마다 체크를 하면서 가자. 그 댓글에 이래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그럼 혁신 기업은 뭐죠? 혁신 기업은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 배웠던 것처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뭐죠? 인풋 대비, 투입 대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생산성이잖아요. 네. 예. 그 생산성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게 혁신 기업인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옛날 산업혁명 얘기할 거 없이 최근에 뭐 우리가 80년대에 이제 286, 386, 486, 586 이제 PC가 나왔을 때 네네. 너무 편하죠. 제가 학교에 입학했던 이제 89년도 저는 89학번인데 88년, 87년도 뭐 89년도에 타자 쳤었어요. 타자. 아하. 타자 딱딱딱딱 치다가 틀리면 그 종이 버려야 버리고. 되잖아요. 아. 그리고 다시 타자 탁탁탁탁탁 쳐야 되는데 네. PC가 나오면서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또 미국에 전화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지금은 그냥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공짜로 다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세이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혁신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네. 네, 그러면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10년 동안에 90년도에는 퍼스널 컴퓨터로 시작해서 온라인, 네. 닷컴 혁명까지 그게 90년대로 이끈 그 IT 혁신이었다면 네. 최근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저는 애플 아이폰으로 시작해서 테슬라로 끝나는 혁신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애플 아이폰이 스마트폰으로 딱 나오면서 우리가 그냥 컴퓨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들고 다니죠. 보이스 리코더 들고 다니죠. 뭐 별거 다 들고 다니는 거죠. 이 전화기 하나에. 엄청난 혁신이죠. 그걸로 우리 생활이 편해졌듯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차만이면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네. 환경 개선하는 그 정도 효과.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컨셉이 지금 묻어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이면 우리 출퇴근 시간에 버리는 그 2시간에서 3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을 자율주행 딱 맞춰놓고 딴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잠자는 시간은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5시간인데 네. 그 15시간에서 3시간이면 20%를 내 인생의 20%를 자율주행을 통해서 내 시간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혁신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향상시켜주면 그게 혁신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게 맞았다면 항상 100배 나요. 그런 기업은 항상 100배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에 한 종목 몰빵을 하시기보다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한 10개 사셔가지고 한 10년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중에 맞으면 100배 나을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일종의 분산 투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혁신 기업들을 고르는 거. 사실
어디서나 삼성이든 테슬라를 미리 할 수 있으면요 누구나 바라는 게 그거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으니까 뭔가 말씀하신 원칙을 기준으로 혁신 기업을 찾아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전무님이 나오셔서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한 영상이 이제 박 전무님이 나오셨던 1편 영상이었고요. 그게 65만 조회수로 저희 채널에서 지금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지금 총 누적 조회수도 100만 회 정도가 넘었는데 그때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몇 가지 짚어보고 이제 전무님이 코멘트를 해주시는 걸로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무님. 자, 박세익 전무님 오랜 팬입니다. 항상 보여주시는 대단한 식견도 존경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가시는 점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떠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근데 주식 투자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예, 우리가 이 주식 투자가 저는 너무나 이 참 공정한 시장이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업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 여상 나오신 분이죠. 네네. 여상 나오셔서 트레이더 하시다가 그 펀드 매니저가 이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그 트레이더 보고 한 본부장이 이제 너가 좀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해서 몇백억을 벌면서 몇십억의 그 성과급을 몇 년 동안 타간 그런 전설도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 공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콜린 파월 옛날에 네. 예, 미 국무부 장관 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했잖아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가 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한 정보가 40에서 70 정도만 있으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0이 될 때까지 막 공부하다 보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트레이닝 되면 주식 시장이 꼭 반드시 아주 머리가 대단히 좋아야 되고 예,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되고 뭐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되면 세계 유수의 그 뭐 그렇죠. 박사들이 다 주식에서 돈 벌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만들었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인정을 해야 제가 시장 IQ가 맨날 2만이라 그러잖아요. 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틀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계속 내가 뭘 틀렸지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의 고수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대체로 보면 주식에서 돈을 못 버신 분들의 특징이 보면 네. 시장이 틀렸다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작년에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비이성적인 급등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코로나 위기인데도 왜 강한 주식은 강한지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좀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뭐 히트를 쳤던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기업들 네. 최근에 실적 보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항상 시장이 IQ 2만이고 내 IQ는 80이다 생각해야 돼요. 80. 100도 아니고 80이다. 네, 100도 아니고 80이다는 생각으로 해야 시장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일 때 도대체 시장은 왜? 주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았고 시장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실수를 틀린 거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뭐 별로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Q 2만인 시장을 이기려 하는 것조차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거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약간 시장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한번 볼게요. 박세익 전무님은 신기하게도 벌써 1년 뒤를 살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턱대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 사례와 함께 생각하기에 현재 상황에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제야의 고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댓글인데요. 자, 미래 예측을 잘하는 거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미래 예측을 잘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반복된다고. 그리고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네. 과거에 똑같은 패턴이 과연 반복이 될까?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처럼 주식시장도 보면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작년 코로나 위기 너무나 지금도 코로나 때 3월 20날 제가 막 장문의 글을 적었을 때 생각해 보면 네. 너무나 아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아찔한 그 공포감이 과거에 내가 어땠을 때 이 정도 공포감이었지 생각을 해봤더니 리만 사태, 그렇죠. 그리고 9.11 테러 때, 그리고 우리나라 IMF 때, 그렇죠. 네, 그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조금만 시장 분석하는 걸 되게 아니 주식하면서 무슨 시장 분석에 겸하잖아요. 그렇죠. 폄하하는데 그 아까 누가 제야의 고수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제도권의 제도권의 중수. 그렇죠. 네네. 네, 고수는 아니고 제도권의 네. 중수고요. 네. 실제로 제야의 고수들 보면요. 시장 분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야의 고수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부동산 들어가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 주식 시장 들어가서 돈 못 법니다.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종목 분석보다 시장 분석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공포감에 비슷했던 사례를 딱딱 찍어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최근에 1년 동안이 잘 맞았거든요. 네네. 잘 맞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막 이렇게 이제 변동성 장세가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변동성 장세에서 지수가 어떻게 가고 이거는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막 시장에 대한 전망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껴요. 그럼요. 쉽지가 않고 네, 어려운 영역이죠. 예, 네네. 패닉 이후에 회복하는 국면은 작년에 제가 아니 어떻게 3,000포인트를 맞췄지? 예, 3,000포인트를 어떻게 맞췄지라고 사람 아마 궁금해하시고 제가 뭐 어떤 대단한 어떤 무슨 지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98년 IMF 때부터 말씀드렸던 그 지나친 공포감 이후에는 네. 항상 지수가 따블이 났더라고요. 예, 지수가 항상 따블이 났었기 때문에 네. 1430 곱하기 2 하면 2800, 그렇죠. 네. 60이고 거기다가 올해 이익이 회복되는 부분, 금융 위기가 없었다는 부분 네. 뭐 등등을 감안을 해보니까 올해는 3천 가겠구나라고 했던 거지 대단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역사는 반복된다. 주식시장에 사람들의 공포 그리고 탐욕에 의한 행동 방식도 여전히 반복된다. 요 기준을 가지고 항상 시장을 조금 이렇게 전망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어떻게 잘 예측하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려 과거를 잘 살펴보면은 미래가 잘 볼 수 있다. 이런 대답으로 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로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박정무님 고객이 되어 1대1 가해를 받았던 기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매도 문제는 주린이로서 어떻게 공매도 세력을 잘 활용할지 막연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전무님. 이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지금 마침 채팅창에도 공매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거의 다 다가왔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전무님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로서 그게 과연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른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던 걸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은 굉장히 욕보고 있죠. 네. 예, 게임스탑이든 뭐 테슬라든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공매도를 때렸다면 이번 강세장에서 엄청 터졌을 거예요. 어느 정도 터지냐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지수가 2250에서 1430 갔다가 뭐 6개월 만에 다 회복했잖아요. 그죠? 네. 회복한 거에 반해서 공매도를 때렸다가 5배, 10배 오른 주식들
그러면 1억 공매도 때렸다가 4억, 5억, 10억 터지는 거예요. 그냥 깡통 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이제 헤지펀드들이 청산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네. 공매도는 언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냐면 네. 약세장에서 두려워하면 돼요. 약세장에서. 약세장에서 반등이 들어오려고 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위에다가 또 계속 매도를 얹어놔요. 그게 반등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반등이 못 들어오면서 다시 밀려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강세장에서는 공매도를 때렸다가 한 방에 그냥 터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를 이 금지를 안 했다, 네. 안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올라오는 장에 시장이 2,500, 2,600까지밖에 못 올라온 게 아니라 공매도를 때렸던 세력들의 쇼커버링이 엄청 나왔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식의 모습으로 시장은 결국은 자기 갈 길은 다 갔을 겁니다. 다 갔을 거고요. 네. 강세장으로 딱 턴어라운드 하잖아요, 시장이. 네. 딱 턴어라운드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상위 종목 15종목 뽑아오라고 합니다. 아하,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게임스탑처럼 네.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뭐 엄청 많이 빠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저는 이제 매수를 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처음에 우리가 그 주가가 빠질 때도 마이너스 30%, 20%에서 막 마음 졸이면서 졸이죠. 네네. 이제 좀 여기서 바닥 잡겠지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 혹시나 신용이나 네. 예, 그런 게 있어 뭐 반대 매매가 나가듯이 공매도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막 버티다가 네. 초조해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어떤 선을 딱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쇼커버림이 왕창 쏟아지면서 쇼커버림이 뭡니까? 공매도를 때려놨던 주식을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돼요, 걔네들이. 네네. 근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못 견디고 이제 쫓아가면서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을 청산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용을 하려고 저는 강세장이다 싶으면 공매도가 많은 주식, 발행 주식수 대비 공매도 많은 주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얼마든지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쓴소리가 좀 있습니다. 자, 주식해서 부동산 산다? 좋기는 한데 주식 투자를 얼마나 해야지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비싼 부동산 주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현실적인 쓴 댓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고민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집을 살 때도 그때도 신문에 보면요. 월급 모아서 절대 집 못 산다였어요. 네. 집 못 사는 얘기는 30년 내내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집을 우리가 한 15억짜리를 산다 치자고요. 15억짜리를 사는데 네. 이게 결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게 좋은 집일수록 전세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집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진 적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집은 전세율이 80%, 70이라 하자고요. 그러면 70%면 10억이 약간 넘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15억짜리 강남에 정말 좋은 집 네. 왜 살려면 한 4억 5천 있으면 되는 거예요. 4억 5천. 네.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5억짜리를 통으로 내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2004년도에 과천집 살 때 네. 2억 넘게 대출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보통 주식에 몸담고 있는 분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죠. 집 사는 것보다 뭐 주식이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부동산하고 주식과, 주식하고의 네. 차이점이 변동성이거든요. 네. 주식이 왜 변동성이 큰 자산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88년, 89년도에는 증권회사 직원이 사위감 후보 1등이었어요. 그런가요? 네. 네네. 그래서 88년, 89년도 그 우리 좀 많은 선배님들 중에 언제 입사하셨어요? 하는데 88, 89년도에 입사하셨다는 분들 보면 학교에서 공부 다 잘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다 네네. 잘하셨던 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때
증권사 직원이 사익감 1등이었으니까. 1등이었으니까. 왜냐하면 네. 83년부터 지수 100에서 시작해서 네. 89년 갔을 때 1000포인트 갔으니까 10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네. 증권회사에 다니는 그냥 일반 직원들이 그냥 뭐 2, 3억짜리 집을 쉽게 살 수 있었어요. 네. 예. 그런 1000포인트 같은 지수가 불과 90년, 91년 요때 500포인트 반토막 나거든요. 네네. 500포인트 반토막 났다가 95년 1월 달에 다시 1000포인트 가요. 음. 그 1000포인트 갔던 게 98년 IMF 때 네. 270까지 빠져요. 네. 1000포인트가 다시 270 빠져요. 그 270이 99년도에 닷컴 버블장에 또 1000포인트 가잖아요. 네. 그 1000포인트 갔다가 불과 9.12 테러 터진 1년 반 지나서 네. 460을 가요 또. 그래서 뭐 쭉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간단히 해주시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식은 언제든지 반토막이 나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제 고수들도 사실 이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이래 잘 못해요. 네. 일반 고수들도 못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기가 막히게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그 돈을 빼서 이번에 벌었잖아요. 네. 번 돈을 빼서 부동산에다가 묻어 놓으면 그나마 지켜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한 15년 동안 열심히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거든. 뭐 15년까지도 안 갑니다. 한 네. 10년만 이 선순환을 잘 잡으면 되는데 네. 주식은 하나 좋은 거는 2,500이 우리나라의 적정 주가 수준이었거든요. 작년에도. 2,500이요. 네네. 2,500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1,400까지 빠졌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영끌 해가지고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는 장이었고 지금은 3,200. 적정 주가 수준이 지금 한 2,700까지 올라와서도 조금 비싼 국면이죠. 그렇죠. 네네. 예, 이럴 때는 또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서 또 캐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캐시가 녹는다라는 얘기는 작년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네. 올해부터는 순간순간 캐시가 킹이 되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을 할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캐시가 있으면 또 빠진 주식을 또 살 수가 있고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워낙 강세장이 내년까지 3,000포인트 가는 강세장이 올 거니까 네. 주식으로 돈 벌어서 올해 부동산을 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그 말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주식으로 버시면 피터 린치, 제가 제일 존경하는 피터 린치도 일단은 생애 첫 집은 무조건 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벌면 무조건 생애 첫 집은 사세요. 생애 첫 집. 첫 집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줄 몰랐는데. 네. 그 변동성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죠. 예, 어렵다 보니까 올라갈 때 주가 상승률이 집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한 건 맞는데 네. 떨어지는 거에 대한 자금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결국은 벌었다가 떨어질 때 또 다 토해내 들어가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쨌든 부동산과 주식을 양쪽을 다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 과열 양상, 이건 좀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이 이제 들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주식 시장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페드가 이렇게 돈을 확 풀어주고 저금리 상황을 만들면서 유동성 장세가 왔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그 유동성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어디로 쏠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닷컴 버블 때는 닷컴 기업에도 쏠리고 그 다음에 2005, 6, 7, 8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커머디티로 쏠렸잖아요. 네. 그 커머디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유가였고, 그죠? 그 유가 때문에 2008년도에는 유가가 뭐 147불까지도 올라가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 유동성의 바로미터가 되는 자산이 있어요. 유동성의 바로미터가 되는. 네. 그 이번에는 비트코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시장에 다른 뭐 저 같은 사람 말보다도 뭐 경제 전문가 그리고 시장 전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
분들의 얘기보다도 더 정확한 게 비트코인을 저는 보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언제 꺾이는가를 제가 유심히 봤었어요. 네. 예, 유심히 봤었는데 지지난주 목금에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한 20%확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는 이제 13.5% 정도 올랐다고 네. 얘기돼 있는데 보통 그렇게 큰 자산이 이렇게 외봉으로 이렇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못 샀던 사람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와요. 예, 그런데 이 고점을 못 벗기고 이렇게 하다가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조금 실적에 비해서 조금 거품이다라고 생각되는 주식부터 도망쳐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냥 비트코인 저 절대 비트코인 투자를 저 이때까지 안 했고 앞으로도 네네.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생각은 없지만 분명히 주식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 반등이 과연 전고점을 뚫는 반등인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소멸되는 반등인지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저는 어떤 자산이 2년 동안 주가가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첫 질문처럼 내가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8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깨졌을 때 그러면 그렇지. 역시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예요? 7천만 원 왔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에는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네네. 요즘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digitized than gold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디지털 금. 예. 디지털 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을 좋아하는 부자들은 사실은 비트코인을 금으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왜 누가 이걸 금으로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수요가 있는 거죠. 어떤 수요? 내가 자식한테 좀 편법 상속을 하고 싶고 네. 편법 증여를 하고 싶고 누구한테 그 다음에 뭐 세금을 포탈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검은 돈들 있잖아요.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네. 검은 돈을 달러로 은행으로 보내자니 좀 그런 쪽의 수요를 해결시켜 준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그런 지하 자금이라든지 그런 음성적인 지하 세계의 마켓의 자금을 수월하게 걔네들의 니즈를 해결시켜 준 게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식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네. 올랐는데 그런 수요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워런 버핏 선생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들려드리면 네가 투자하는 자산이 지금 당장 거래가 중단이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농장을 인수했으면 옥수수 농장을 인수했어요. 네. 옥수수 농장 거래가 중단됐어요. 정부에서. 네. 옥수수 농장 당분간 거래하지 마. 근데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허. 옥수수 키워가지고 그거 팔면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보험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보험회사 주가를 1년 동안 거래하지 마. 해도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배당 가지고 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단시켰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게 1년 중단이 아니라 10년, 100년, 100년까지 갈 필요 없죠. 네. 10년만 10년 중단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명하신 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런 버핏이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래가 중단됐을 때, 내가 투자한 자산이 네. 거래가 중단해도 I don't care라고 생각을 하면, 걱정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투자 자산인 거고, 네. 거래가 중단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투기적 자산인데 네. 아니 워런 버핏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카지노에 가면 도박하는 사람들 많지 않느냐. 그래 도박하듯이 하면 된다. 네, 그 스페큘레이팅 하면 되는 거다. 그냥 재미로 도박하듯이. 예. 근데 저는 이제
승률이 낮은 도박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 앞으로도 좀 할 생각은 없다. 자, 이번에는 예측보다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시장이 트레이딩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문님께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왜 2분기가 트레이딩 구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삼성전자 뭐 70%, 하이닉스 78% 오르고 그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거라 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쉬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요. 만약에. 네. 그러면 제가 뭘 잘못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와, 내가 생각했던 13조가 아니라 올해 20조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을 고쳐 먹을 필요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예상했던 실적이 나왔는데 왜 안 올라가지? 네. 그러면 뭔가 모르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한미약품이 2015년도에 여러 세계의 큰 라이센싱 아웃을 라이센싱 아웃을 발표를 하죠. 네. 2월 달부터 해가지고 빵빵빵빵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마지막 라이센싱 아웃을 발표를 했을 때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네. 엄청나게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주가가 아침에 플러스 5%로밖에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가 아침 회의 때 네.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 담당 매니저가 한미약품의 비중을 2%에서 이제 3%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조 5천억짜리의 이 라이센싱 아웃이 됐기 때문에 기업 네. 가치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비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중을 올리는 거는 한 일주일만 있다가 올리자고. 일주일만 있다가요? 예. 네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라이센싱 아웃이 이 발표가 시장에서 몰랐을까? 몰랐는지 알았는지 한번 보자. 주가가 딱 한 달 동안에 주가가 30% 올랐었어요. 30%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얘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다. 내부자들에 의해서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실제로 저희 주변에 그렇게 개인 투자로 아주 고수들이 라이센싱 아웃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내부자 정보가 흘렀던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여기서 우리가 그 1%를 올려서 사는 거는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알고 산 사람들이 그 뉴스에 오늘 틀림없이 깔 건데 그 물량 받아주는 역할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그리고 5%도 딱 올라서 시작했다가 9시 15분, 30분쯤 됐는데 마이너스 10%까지 확 빠져요. 네네. 그 확 빠지는 걸 보고 이게 셀드 뉴스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 지나치게 많이 빠지는 걸 보고 이게 뭔가 또 다른 악재가 있는 것 같다. 네네. 예. 결국 나쁜 뉴스가 나왔어요. 아, 나쁜 뉴스가 그 마이너스 10몇 프로 나왔을 때 이미 나쁜 뉴스가 나왔구나. 나왔군요. 네.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팔라고 했냐면 그렇게 좋은 1조 5천억짜리의 라이센싱 아웃을 발표를 하고 네. 주가가 5%밖에 안 오르고 장 시작 전 시간에 매매해서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어요. 네네. 누군가가 거기다가 때려 파는 거였었죠. 판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틀림없이 조사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주말 동안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 내부자 정보에 대한 부분들 조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고객들이 인피니티에도 한미약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게끔 일단 다 까라고 얘기했던 거죠. 네네. 그리고 뭐 이틀 3일 동안에 30만 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30만 원 빠졌었는데 그래서 그때 다 깠을 때의 이유가 일단은 그 나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약하게 흘러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아주 초단기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한 달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로 보더라도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내 주식이 왜 안 올라가지? 예, 분명히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왜 안 올라가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워닝 시그널로 봐야 돼요. 워닝 시그널. 분명히 경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예.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테마랑 섹터 위주로 그러면 조금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조정 간담 발좌님께서 여쭤보신 건데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주식 신생아라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전보다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컨택주라고 불리는 거죠. 사실 뭐 건설주도 요즘에 조금 주목받고 있고 그런 컨택주 및 여행 항공주가 좀 주목받고 있는데 여전히 좀 잘 갈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직격탄을 맞았던 섹터들은 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냐면요. 확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네. 그 이번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은 V자로 아주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반발 매수가 막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는데 조금 답답하게 움직여요. 예, 올라가다가 또 밀렸다가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왜 밀리냐면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2008년은 금융위기였잖아요.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2009년, 10년, 11년 동안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때 은행주들은 올라가다가 좀 밀렸다가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왜냐하면 그때도 계속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그 미국 재무부랑 이런 데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그 금융위기 이후의 후폭풍 때문에 네. 은행주들이 올라가다가 좀 밀렸다가 올라가다가 이런 식의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여행주라든지 뭐 이런 주들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실적 시즌이 됐는데 실적이 어디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나오기 힘들죠. 아직까지도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니까 또 실적이 안 나오니까 놀래서 빠지는데 근데 보면 저점은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어제도 프리미어리그 그 봤거든요. 손흥민하고 이제 손흥민 나온 맨체스터 시티랑 결승전이요. 네, 결승전을 봤죠. 근데 결승전을 보면서 제가 유심히 이제 관중을 봤어요. 관중이 꽤 많아졌어요. 네네네. 네. 10명 중에 한 3명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영국은. 네. 영국은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하잖아요. 예, 벌써 이제 관중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들어서기 시작했으면 1918년, 19년도에 스페인 독감 때 제가 1920년부터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관중이 더블로 늘었다 했잖아요. 그 더블로 늘었는데 주가는 1929년까지 10년 내내 호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컨택주들은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월급 나올 때마다 더 사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 내후년 되면 다 완전 정상화되면서 주가는 이번에 살아남은 그 컨택 기업들은 무조건 전고점 뚫을 거예요. 네, 그 그림을 10년 차트를 딱 보고 느긋하게 매매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언젠가는 컨택주가 그리고 여행 산업이 관광 산업이 잘 될 날이 오겠죠. 오를 날이 있을 테니까 너무 1년 동안 이게 지속된다고 너무 초조할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오늘은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을 모시고 반드시 숙지해야 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이제 모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제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